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난 주말에 부모님을 뵈러 가서 새로 시도해 본 게 있습니다. 어버이 자서전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써보시도록 하는 건데요. 이걸 손쉽게 쓸 수 있게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책자도 시중에 나와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최근 컨디션과 기분 상태, 취향, 학창시절과 연애 이야기, 가고 싶은 여행지와 최근 안고 있는 고민, 그리고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부모님의 이런저런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책자를 건네드렸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 앞에서 민망하셨는지 그냥 다음에 써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과 안 해보던 걸 해보려 하니까 저도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게 언제였나 되돌아보게도 됐고요. 부모님과의 대화를 뭔가 어버이날 이벤트처럼 하려 했다는 생각에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어버이날인 것처럼 대화해야겠습니다. 5월 8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부모님께 전화드린다는 걸 또 깜빡했네요. 이거 끝나고 전화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전화 한 통씩 올리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 댁에 혹시나 이 모델이 아닌지 김치냉장고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3년간 화재 사고가 400여 건이 발생한 김치냉장고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신청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이 대상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위니아 딤체 뚜껑형 김치냉장고 412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가장 많이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건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물품을 수거, 교환, 수리하도록 하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외래어인데요. 두 글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예, 오늘의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전화 좀 드렸나요?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인사하고 왔습니다. 네, 저도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뉴스부터요? 네, 국내 5대 은행들이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좀 늦게 갚으셔도 됩니다 하고 미뤄준 원금과 이자 등 이 대출 금액이 37조 원에 달합니다. 은행권 잠재 부실, 이 빚으로 빚을 갚는 자영업자 상황 이야기해보고요. 어제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에서 어떤 경제협력 이야기가 나왔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완주 기자는요? 예, 어버이날이잖아요. 부모님이 선호하는 선물과 최근에 카네이션 시장 동향 살펴보고요.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디젤차가 다시 깜짝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원인 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예진 기자의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출 37조 원.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보죠. 네, 지난 2020년 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그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빌려간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도 유예해줬죠. 원래는 이게 그해 9월까지만 그렇게 해주기로 정하고 시작한 건데 코로나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미뤄주고 한 게 5번이나 됩니다.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 금융 지원 실적 통계가 나왔거든요. 이걸 열어보니까
2020년 지원이 시작된 이후 지난 5월 4일까지 이 여러 형태로 원금이나 이자가 연장된 대출 잔액이 37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37조 원 하면 사실 이렇게 감이 잘 안 오는데 얼마나 되는지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거의 순이익을 다 합치면 13조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네. 그러면 이 대출이 다 만약에 부실화된다 하면 거의 3년치 이익을 다 반납해야 되는 정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건수로 따지면은 만기 연장, 원금 상환유예, 이자유예 모두 합쳐서 26만 건 정도 됩니다. 26만 건에 37조 원. 네. 5차례나 미뤄주고 미뤄줬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만기는 계속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 정부가 다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금융 지원을 재연장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다가오는 9월부터는 이 상환 유예된 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네. 대출 만기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국내 5대 은행이 가지고 있는 37조 원의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미루고 미뤄서 받은 대출 만기일이 만약에 올해 10월이다. 네. 그러면 이때 내가 10월에 돈을 그냥 시원하게 다 갚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게 일부만 상환이 된다면 내 이자도 올라갈 테고요. 은행 자체도 연체율이 잇따라서 계속 튀어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대출 부실도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금융사들 즉 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은행들은 일단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잠재적인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한꺼번에 대출 부실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실을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 AI까지 동원해서 다 통계를 내본 다음에 한 개의 일은 지금 좀 불안해 보이는 대출자들을 조기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이 코로나 초기에 은행들에게 어려워진 소상공인들 대출해 주십시오 하고 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대출금의 80% 이상에 대해서 보증을 제공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정부가 신용보증을 서준 건데요. 이 말은 곧 이 대출을 못 갚으면 정부가 80%는 갚아주겠다는 뜻이어서 만약 대출 부실이 발생하면 이 손실 금액의 상당 부분을 결국에 정부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은행들이 굉장히 수익이 좋았다. 돈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네. 그거 배당하지 말고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놔라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을 해준 게 한 80%는 또 되는 거고 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또 좀 돈이 돌아야 장사가 돼야지 빚을 좀 제대로 갚을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그럴까요? 제2금융권 대출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부실 우려 제기되면서 은행권에서 돈 빌릴 때 심사를 더 까다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미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만큼 빌린 자영업자들은 추가 대출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된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결국 향하는 곳은 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아니면 저축은행, 보험 등 이 제2금융권입니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5.5%에 그쳤거든요. 근데 제2금융권에서는 24%가 늘었어요. 근데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지난해 제2금융권에서만 자영업자 대출이 78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는 대출 부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총 307만 명인데 이게 전년 대비 17%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들이 빌려간 돈은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요.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빚으로 빚을 돌려막게 하고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고 있다. 네. 그 자영업자 대출도 문제인데 코로나 때 그 돈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나 제2금융사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하면서 PF 대출 엄청 그렇죠. 많이 일으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PF 대출 부실화도 좀 우려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나라 이제 부채를 따지기 시작해 보면은 각 부문에서 정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 그래도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날 관련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죠. 네. 예, 롯데 멤버스가요 20대부터 60대까지 성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정체 응답자의 약 60%가 어버이날 선물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하겠다라고 꼽았습니다. 역시 현금. 예, 역시 현금이 대세죠. 그리고 2위인 건강기능식품이 응답 비율이 10%였는데요. 압도적으로 현금 선호 현상을 보였고요. 예. 3위가 의류 및 패션 잡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 평균 예산 물어봤더니 33만 6천 원이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33만 6천 원. 어버이날 평균 예산이요. 예산. 60%가 현금. 그리고 2위는 건강기능식품인데 10%. 와, 격차가 엄청나. 역시 그 현금이 선물의 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카네이션, 어버이날 카네이션 좀 많이 선물해드리면 좋은데 이 카네이션 소비가 많이 줄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따르면요. 화훼 공판장에서 카네이션 물량이 2016년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거래가 많은 게 5월 1일부터 4일까지 5월 초 물량인데 2016년에는 카네이션 11만 단이 거래가 됐습니다. 11만 단. 예. 근데 이제 2018년에 10만 단 밑으로 내려가서 9만 단이 됐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난해에는 5만 9천 단으로 점차 줄어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4만 5천 단 정도로 카네이션 거래가 줄었습니다.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르고 가게 상황도 좋지 않아서 꽃 대신에 실속형 선물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스승의 날도 앞두고 좀 많이 선물하면 좋은데 또 스승의 날은 요즘에 또 꽃 가지고 학교 가기도 좀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 돼가지고요. 근데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카네이션 가격이? 예, 이게 좀 재미있는 현상이라면 재미있는데 카네이션 도매 시장에서는요. 올해 카네이션 가격이 작년과 비교해서 5% 정도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 가격은 안 그런 게 전기세, 기름값 같은 에너지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네네네네. 화분과 상자 같은 자재 비용이 오르면서 카네이션 소매 가격은 올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카네이션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일부 소비자들은 아예 화훼 단지를 직접 찾아서 카네이션을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카네이션을 포함한 꽃다발 가격이 5만 원에 육박하면서 카네이션 아니고 이거 금네이션 아니냐라는 자주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싼 카네이션 선물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으로 부모님께 다른 선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네이션 도매 가격은 떨어졌는데 소매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그죠? 그러면 또 소비자 입장에서 또 지갑 열기가 만만치 않아지는 거고. 그러면 농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꽃집,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겠네요. 예, 이쪽이 제일 고민이 큰데요. 경기 침체로 꽃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콜롬비아 같은 외국산 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네이션을 팔아도 적자가 나니까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고민인데요. 서울에서 22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올해 물가가 올라서 평년보다 꽃을 덜 떼왔는데 그마저도 다 팔 수 있을까 고민이다라고 푸념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자, 다시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네.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기시다 총리가 지금 방한을 하고 있고 네. 경제 분야 관련 소식들은 좀 들려오는 게 있습니까? 한일 정상이 어제 회담을 통해서 밝힌 경제 협력 내용이 있는데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양국 간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인데요.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이 소부장 기업 간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기업들은 미국, 유럽 주도의 이 공급망 환경 속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는 자국 산업 키우기에 혈안이 된 미국과 유럽 연합을 향해서 한국과 일본이 좀 공통의 목소리를 낼 여건을 만들었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간 막았던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두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에게 그닥 의미가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3월 그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직후에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을 막았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수출 규제를 해제했거든요. 네. 이게 일본이 2018년에 우리나라가 그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을 하면서 일본이 시작한 거거든요. 거의 4년 만인데 수출 제한된 품목들이 그 일본 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일본이 거의 독점을 하던 품목들이라서 당시에 굉장히 타격이 컸었습니다. 네. 네, 일본 기업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 제3국으로 우회를 해서 다시 우리나라로 수출을 하기도 했고요. 그랬죠. 우리 나름대로도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금은 일본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일본 기업들도 일본 소부장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 70% 이상 꽉 잡고 있는 한국 기업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유럽이나 제3국 우회에서 팔았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국산화 속도 지금 한 3년 이상 네. 많이 끌어올렸는데 이 밖에 무역 정상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경제협력에서 그 무역 정상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역을 우리가 서로 할 때 해당 국가를 최상위 그룹에 넣고 우대하는 일명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죠. 네. 이거를 복원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 역시 지난 2019년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했고 우리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제소하고 또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을 하면서 지속이 되어 온 겁니다. 우리는 지난 4월 말에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를 다 끝냈고 일본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복원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에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 한일 간에 그간 있었던 수출 규제 갈등은 좀 일단락되는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경제단체장들도 만나죠? 네. 오늘 오전에 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서 전경련 무역협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만납니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반도체 공급망, 무역 정상화 등에 대한 의견을 같이 했을 뿐만 아니라 네. 우주, 양자,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미래 소재 같은 이런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자는 논의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경제단체장들과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라든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같은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이 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찾았을 때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었는데 네. 이때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들이 자리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 방안 중에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따로 열리지 않고 티타임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한동안 디젤차가 정말 찬밥 신세였거든요. 경유값도 막 많이 올랐었고. 근데 최근에 중고차 시장에서 다시 디젤차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디젤 경유 가격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휘발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네. 유지비 부담이 덜한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네. 중고차 플랫폼 K카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디젤차 시세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보합을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중고 시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경유를 쓰는 산타페나 QM6, 티볼리 같은 중고차가 대부분 전월과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휘발유차들은 전월과 비교해서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유를 쓰는 차들은 가격이 떨어지지만 않고 있어도 지금 선방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작년만 하더라도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가지고 경유차 모시는 분들이 참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역시 그 경유와 휘발유 가격의 차이 수준? 이게 중고차 시세까지도 가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수요 공급 역시 가격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요. 네. 휘발유보다 경유가 리터당 약 240원가량 비쌌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경유 가격이 꾸준히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54원이고요. 네. 경유는 1,514원인데 경유가 140원가량 저렴합니다. 많이 벌어졌네요. 예, 가격 차를 합쳐보면 한 380원가량 가격이 이제 차이가 바뀐 거고요. 경기 불황기에는 경차 판매 차량도 늘잖아요. 예. 근데 또 휘발유로 운행되는 경차들은 인기를 끌고 있지 못한데요. 올뉴모닝, 레이, 더 뉴 레이 등도 경차임에도 휘발유를 써서 최근에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가 2% 정도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특히 휘발유 차량 중에 5천만 원이 넘는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80, 벤츠 S클래스 차량 같은 게 있는데 이 차량들도 가격이 한 2%에서 3% 정도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량이 큰 대형 휘발유 차량. 예. 근데 요즘에 휘발유, 경유 이 사용량 자체가 늘고 있어요? 예, 지난 그 1, 2개월 사이랑 비교했을 때 늘어난 건데요. 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3월 기준입니다. 국내 휘발유, 경유 합계 소비량이 약 2,300만 배럴로 전월 대비 30%가량 증가가 했는데요. 휘발유와 경유를 합친 소비량이 올해 1월에는 1,950만 배럴,
2월에는 1,790만 배럴로 2개월 연속 감소를 하다가 3월에 반등을 한 건데요. 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경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유 소비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3월 국내 경유 소비량이 전달보다 32% 늘었는데요. 경유 휘발유 합친 퍼센트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석유 가격이 내리면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도 하락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18일에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앞두고요. 휘발유와 경유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4월 18일까지만 해도 유류세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미리 휘발유와 경유를 사는 가수요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3월에 하늘길이 많이 열렸잖아요. 네. 황금 연휴가 되면서 항공유에도 기름이 많이 사용이 됐고요. 뭐 국내 여행객들도 휘발유나 경유 쓰면서 소비량이 증가한 겁니다. 경유 가격 떨어진 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국제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거의 5월 기준으로 반값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뭐 어떤 게요? 경유가요. 네. 예, 그런데 이게 경유 가격이 내린 거는 수요가 많이 줄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뭐 경유가 들어가는 거는 트럭이나 뭐 농기계나 아니면 공장 돌아갈 때 디젤이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게 줄었다는 거는 사실 불경기를 의미하는 거기도 해가지고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디젤 가격이 내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때는 요즘에는 친환경 차량을 또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함했을 때는 경기를 보여주는 게 디젤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뭐 디젤뿐만 아니라 휘발유 가격도 국제 가격으로 볼 때 좀 떨어지는 추세라서 아무래도 지금 불경기에 대한 신호로 읽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경유가 아까 말했던 화물 트럭이나 뭐 탱크 장갑차 이런 데에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전 세계적인 경유 수요가 그쪽으로 흘러가서 유럽 쪽에서 예, 상대적으로 한 지난 2, 3년간 경유 가격이 좀 급등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 가격의 이면 이야기까지도 고맙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릴게요. 판매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다시 회수하고 수리하거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는 걸 말하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업이 먼저 나서서 하는 자발적 땡땡, 그리고 정부가 기업에게 명령을 내리는 강제적 땡땡이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요. 아까 7788님이 제일 먼저 보내주셨고요. 박유진님이 리튬이라고 마음이 급하셨네요. 한 글자만 맞히셨습니다. 한 글자만. 그리고 5919님은 아침에 부모님께 전화드리느라고 늦었습니다라고 조금 늦게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433님이 저의 정답을 니콜 하지 마세요라고. 앞글자가 틀렸다. 박유찬님은 앞글자만 맞히셨고 지금은 4433님은 니콜. 옛날에 그 걸그룹 카라의 멤버 중에 니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리고 6462님이 제 주식도 땡땡이 됐으면 좋겠네요. 주식은 이걸 안 해줍니다. 주식은 본인 책임하에 투자를 하는 거여서요. 그리고 0825님이 제 인생의 첫 차 이것만 몇 번을 했는지 유유 맞습니다. 자동차 그 AS 센터 가면 이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기는 합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그렇고 또 이거 점검하러 갔다가 또 다른 것까지 막 고치라고 하는 경험도 많고 그래서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무상
수리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소비자들에게는 시간이라는 비용을 또 쓰는 거여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매년 5월이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프리랜서 분들, 아니면 근로소득자인데 추가 소득이 있으신 분들 조금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죠. 반드시 해야 되긴 합니다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 종소세, 종합소득세의 세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바쁜데 요즘 더 바쁘시겠어요? 한창 바쁜 시즌입니다. 종합소득세. 예. 종합소득세. 솔직히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왔다고요. 네. 근로소득세 내는 너는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아니 그러면 종소세 내는 사람들은 뭐 다 소득이 높은 건지 일단은 종합소득세가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더 글로리라는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였는데요. 네. 내 소득은 너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네. 근로소득 내는 너보다 근로소득세 내는 너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레벨이 훨씬 위에 있다는 의미로 나온 내용인데요. 사실 잘못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나게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직장생활 근로소득세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종합소득을 모두 다 종합을 해서 내는 세금이고요. 네. 1년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다 합쳐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법에서 정해놓은 열거돼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자, 그리고 직장인 중에는 이제 연말정산을 안 했다거나 본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 그리고 금융소득,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분들은 이제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가지고 네.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많이 버는 분들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신고랑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근로소득세 외에는 거의 많이 이쪽으로 포함이 되겠네요. 네, 종합소득세.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직장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만 하는 분들도 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이제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이제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자기가 받는 근로소득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은 자기가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해서 네. 약식으로다가 종합소득세가 신고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의 월급 소득 말고는 지금 신고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소득이 있다면 확인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엔잡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인 근로소득 외에도 다른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도 소득이 있었다면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근로소득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을 챙기지 못해서 이제 뭐 추가로 소득공제를 못 받은 분들은 5월 달에 패자부활절로서 이제 추가적인 공제 자료를 챙겨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을 1월에 하게 되는데 그거 놓쳐서 약간 좀 억울해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금전적으로 약간 네. 손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5월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라는 거. 네, 보통 2월에 연말정산하는 것 중에 이제 서류를 깜빡해서 놓쳤다거나 네. 본인의 민감한 부분들을 회사에 알리기 싫어서 일부러 제공 안 한 분들은 이번 5월달에 그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첨부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세무사 쓰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또 직접 하게 되면은 조금 복잡할 수 있잖아요. 네. 어렵진 않나요?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최근 이제 신고하기가 어려운 영세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쉽게 신고할 수 있게끔 모두 채움 안내문이라는 거를 이제 보내드리고 있어요. 모두 채움 안내문. 네, 모두 채움 안내문이라는 건 이제 그 납세자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환급 받아야 되는 금액을 미리 다 신고서 안에 작성을 해서 보내주는 안내문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뭐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한 통으로 네. 그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1544-9944이라는 국세청 ARS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신고가 끝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뭐 도소매업이라고 한다면은 6천만 원 미만 작년 매출액이 매출이 네. 그리고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3,600만 원 미만인 분들 같은 경우에 한해서 이제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6억 미만이어야 본인이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3억 미만이어야 세무사에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네. 신고 납부나 신고 납부 메뉴 안에 이제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 메뉴를 통해서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아까 그 국세청에서 모두 채움 서비스, 네. 모두 채움 안내문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게 도소매업은 뭐 6천만 원 미만, 네. 제조 음식점은 3,600만 원 미만 1억 매출, 예. 매출이 적을 때. 근데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게 통지문이 날라오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본인이 신고했던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해서 네. 요 금액을 국세청에서 산정을 하고요. 네. 요거로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미리 세금 신고서를 작성을 어느 정도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모두 채움 안내문이고요. 요게 나와 있는 거에 크게 이의가 없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ARS로 전화를 해서 뭐 확인 버튼만 누르면은 동의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신고가 끝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영세하신 분들에게는 국세청이 미리 채워서 보내주고 거기에다 네. 내가 오케이 알겠음이라는 신호만 주면 그대로만 내면 된다. 네,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도소매업 6억 미만, 제조 음식점 3억 미만, 임대업, 서비스업 1억 5천만 원 미만 요 그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네. 내가 직접 하든지 세무사를 쓰든지 네. 선택을 할 수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이 금액을 만약에 넘게 된다 그러면은 예.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는 없는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게 수수료를 내더라도 세무사를 통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직접 하는 게 나을지 좀 구분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 이거 당연히 세무사분에게 여쭤보면 세무사를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네. 다르기는 한데요. 네. 이게 신고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네. 굳이 세무사를 써야 될지 아니면 안 써도 될지는 금액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세액공제 같은 거나 소득공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세무사들도 놓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놓치는 사례는 더 많이 나오긴 하고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하나하나 직접 다 챙겨서 신고할 수 있다면 직접 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네. 세무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은 드리기는 해요. 현장에서 봤을 때 이제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 경우랑 네. 이제 세무사한테 맡겼을 때 신고한 경우가 환급되는 금액이 세무사한테 맡겼을 때 2배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환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맞아요. 그거는 뭐 어떤 이유에서일지.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해서 편하게 가계부라든지 현금 출납장처럼 써도 되는 사업자가 있는데 네. 이러한 분들이 복식부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장부를 작성을 하면은요. 네. 20%까지 세금을 깎아줘요. 100만 원 한도까지. 그게 장부 쓰는 방식만 달라져도요? 맞습니다. 아니면 내용을 더 채웠을 때요? 장부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 복식북이라는 건 일반인들이 하기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뭐 조금 더 환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머리를 자를 때 미용실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대신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말씀대로 세무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해 봐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이제 세무사와 함께 신고하신 분들은 좀 아시긴 아실 텐데 그 비용이 많이 나옵니까? 세무사 이용하면? 본인이 민감한 점. 네. 비용이 많이 나온다기보다는요. 네. 이제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네. 저희도 뭐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요. 예. 뭐 영세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 일반적인. 5만 원, 네, 5만 원, 10만 원 선에서도 신고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5만 원, 10만 원이 매월이에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신고할 때? 1년에 한 번 신고하실 때. 네. 1년에 한 번 신고할 때. 네. 그러니까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비교해 봐서 네. 그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겠다 하면은 뭐 5만 원, 10만 원이라 내고 세무사와 함께 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정확하게 환급액이라기보다는 내가 틀리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내가 시간을 들이는 거에 차라리 내가 이 금액을 세무사한테 맡기고 내가 내 본업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그렇죠.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과 스트레스도 일종의 비용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무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세무사와 함께 이걸 제출하든 본인이 직접 제출하든 내는 서류는 똑같습니까? 좀 달라집니까? 내는 서류는 최근에 이제 많은 서류들이 홈택스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조회가 가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부양가족을 증빙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게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나 이런 데 헌금을 했다 그러면은 네. 그럼 기부금 영수증,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이런 것들도 또 추가로 필요할 거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 그 근거 서류 같은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면은 매입 비용, 그리고 뭐 임차료에 관련된 증빙, 그리고 월급을 줬다라는 인건비 대장 같은 거를 준비를 해야겠죠. 챙길 것들이 좀 많기는 많네요. 네. 옆 영숙님이 모두 채움 안내문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날짜 5월 언제인가요? 뭐 이렇게 네. 그 문자를 주셨거든요. 4월 말에서 5월 8일까지로 나가는 거라서 이제 나갈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나갔다고 보면 되고요. 오늘이 5월 8일인데. 예. 근데 이거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 통해서도 내가 그 대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좀 난감해 하시는 게 국세청 그 콜센터 전화했을 때 네. 그분들이 원체 바쁘니까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안 됩니다. 네. 약간 조금 불친절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통화한 분들은 많이 대부분 친절했고요. 전화 통화 연결이 안 된다는 게 네.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전 국민이 지금 다 하고 있는 네. 시기니까요. 근데 이게 좀 참 중요한 게 절세 노하우를 좀 배워야 될 텐데 당연히 합법적인 선에서 네. 종합소득세 요거에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네. 좀 노하우 꿀팁 좀 전해주세요. 합법적인 선에서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제라든지 네. 감면을 많이 받는 건데요. 공제랑 공제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이제 확인을 해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연말정산 때처럼 하면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 연간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노란우산 공제를 받는다든지요. 아니면 본인 포함해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주는 인적공제 활용받는 것도 꽤나 큰 이제 공제 항목입니다. 이제 세액공제로는 이제 기부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라든지 아니면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월세를 냈다고 한다면은 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월세 계약서랑 이체 내역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창업을 했으면은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이라고 해서 5년 동안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본인이 챙기면은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 사실 이거 좀 환급 받자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까? 네. 환급되는 금액은 이게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다 본인이 냈던 소득을 돌려받는 거예요, 세금을. 네. 기존에 이제 원천징수라든지 아니면 미리 냈던 세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금액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이라고 한다면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간이세액표라는 그 표에 따라서 내 월급에서 일정 금액씩 떼었고요. 네. 내가 프리랜서라고 한다면은 내가 보수를 받기 전에 대가를 받기 전에 미리 3.3%를 많이들 떼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작년 11월에 중간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소득세를 일부 납부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 미리 냈던 세금, 미리 떼었던 세금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 내야 될 세금이 얼마라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금액보다 내가 미리 떼었던 금액이 더 많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안 좋은 케이스. 환급되는 것보다 내가 이제 좀 뱉어내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추징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습니다. 될까요? 네. 다른 비용이 더 나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소득세 신고를 이제 일부러 적게로 하면은 먼저 가산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제 신고된 소득이 적거나 아니면 결손이 나는 경우 같은 경우라면은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갱신할 때 불리하니까는 네. 참고를 해야 됩니다. 또 소득이 많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세금이 당연히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소득과 연계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돼요. 네. 최근에는 이제 세금만큼이나 건강보험료가 이제 건강보험료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올게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대외 경제장관 회의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및 반도체법과 관련해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이익을 제고하는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30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현지 시간 9일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채무 분리행, 디폴트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164명, 위중증 환자는 137명, 신규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보험 상품이 참 많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이 생산 인구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신규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험에 어른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오늘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어린이 보험이 정말 도움이 될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일단은 어린이 보험의 정의부터 좀 한번 내려볼게요. 이게 네. 또 태아보험이라는 것도 있어서 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어린이 보험이라는 것이 이제 성인 보험과 구별되는 건데요. 예. 성인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입하는 거라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병에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사가 이제 어린이를 위한 특약을 만들고 별도 혜택을 부여해서 만든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태아보험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어린이 보험의 일종입니다. 따로 보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어린이 보험에 이제 태아 특약을 넣어서 내가 이제 출산 전에 임신 중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 태아들이 저체중이라든가 선천성 뭐 질병이라든가 기형 이런 거 우려되시는 분들이 그런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는 것이고 임신 23주 이전에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임신 23주 이전에 태아보험은 태아 특약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고 나서 출산하고 나면 그 특약들은 다 소멸되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의 일종에다가 태아 특약을 넣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 보험이 그냥 성인 보험하고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나이대만 네. 다르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어떤 좀 특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어린이 보험이 더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에 비해서 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좀 더 여유롭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험 금액이 좀 크게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암보험이 암 진단금 3천만 원밖에 넣을 수 없다면 네. 어린이 보험은 5천만 원 이상도 넣을 수 있다. 해서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떨어지는 대신에 네. 암에 걸렸을 때 더 많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장보험도 좀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보험이 예를 들면 뇌졸중을 보장한다라고 했을 때 어린이 보험은 뭐 뇌혈관 질환 이렇게 해서 좀 보장범위를 좀 넓혀서 넓게. 이렇게 아직 발병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이미 좀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험이라는 것이 중간에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일 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가입하고 내일 걸리면 받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그게 면책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뭐 한 1년 이내 걸리면 반밖에 안 준다.
이런 기간이 있어요. 네. 근데 어린이 보험은 그런 기간들이 없이 그냥 바로 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오늘 가입해서 내일 암에 걸리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간들이 좀 제한 조건이 완화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이 발병했을 때 보험료를 납입을 면제해 주는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특약들도 좀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상품의 기본적인 부가 기능들이 좀 어린이 보험 유리한 게 많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던 건데 이 어린이 보험에 네. 어른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옛날에 어린이 보험은 보통 한 20세 이전까지만 가입하는 게 어린이 보험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린이 보험이 좋다고 소문나니까 네. 나는 안 되냐. 범위가 넓으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뭐 21세 나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넓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25세, 30세까지 지금 나와 있고 지금 보험사에 따라서는 35세 또 어떤 경우는 40세까지도 어린이 보험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점점 더 넓어지기는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차별성을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름만 어린이 보험 아닙니까? 40살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네. 일종의 마케팅 수단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그렇죠. 뭐 어쨌든 뭐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좋은 거니까. 그러면 30살, 네. 40살 돼서까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려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면 뭐 보험료라도 더 쌉니까? 일단 어린이 보험이 보험료율이 더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건 아니죠. 어차피 어린이면 그 해당하는 보험료율이 나올 것이고 성인이면 성인 보험일 건데요.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더 깎아주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발병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 보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오히려 30세가 넘어가게 되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성인 보험이 더 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가입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린이들은 물론 어린이 보험 해야 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납입 면제라든가 뭐 감액 기간을 좀 완화해 준다든가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납입 면제가 어떤 뜻이에요? 납입 면제가 보험료를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내다가 납입 기간 중에 일정한 병이 발병을 해요. 예를 들면 암에 걸렸어요. 그럼 내가 이제 진단금 받았으니까 암에 걸렸다는 건 병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사라지거나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후에 내는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조건이 납입 면제입니다. 이후에 내는 것.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5년 내고 병에 걸렸다. 그럼 앞으로 내야 될 뭐 10년, 15년의 보험료를 내가 안 내고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보험금 탈 거 다 타고요? 탈 거 다 타면서. 굉장히 유리하죠. 다만 이제 이걸 특약을 서비스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서비스가 아니고 암에 걸리면 1,000만 원 주고 이후에 내야 될 보험료를 보험사가 이제 내주는 건데 그걸 일정한 보험금을 또 하나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다른 별도의 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험료를 따로 내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비행기 살 때 비행기표 살 때 그냥 일반석으로 가면은 뭐 내면 되지만 거기다가 딱 결제하려고 봤더니 뭐 수화물 추가하려면 돈 더 내야 되고 뭐 서비스를 더 받으려면 돈 더 내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어쨌든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들이 납입 면제 기능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어린이는 납입 기간 중에 병에 걸릴 확률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린이 보험도 이게 뭐 설계할 때 기술이라든지 좀 참조할 게 있습니까? 일단 어린이 보험이 특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약. 예.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성인에 있는 질병 특약, 뭐 수술 입원 이거 외에도 뭐 어린이들은 뭐 좀 교통사고 관련된 특약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괴, 뭐 상해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특약들이 많거든요. 이런 걸 다 넣다 보면 정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들은 뭐 어린이 보험보다 먼저 실손보험 뭐 다 아시다시피 얼마 안 되니까 실손보험 먼저 일단 가입하시고 그냥 크고 작게 이제 다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보험 설계하시면서 뭐 가장 뭐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지금은 3대 질병, 암, 뇌, 심장 관련 질병이니까 이런 진단금 넣으시고 그다음에 뭐 거기다가 수술이나 입원비 특약을 추가하셔서 기본적인 것 중심으로 일단 설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약이 너무 많은데 다 들으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그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 중심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 같은 건 어떤가요? 뭐 성인 될 때까지 계속 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납입 기간을 내가 뭐 5년, 10년, 20년, 30년 정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일반적인 성인들은 나이가 한 40, 50대면 내가 이걸 앞으로 20년 어떻게 내지? 10년도 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린이는 어리다 보니까 납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차피 10살짜리가 30년을 내봐야 40세니까. 네. 네. 그런데 실제로 납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20년, 30년 이상 납입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납입 기간이 길면 보험료는 저렴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납입 기간이 길게 되면 계약을 유지할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납입 기간 너무 길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보험료를 또 싸다고 해가지고 갱신형으로 가입하신 분들 계신데 어르신들은 갱신형 보험이 좀 좋을 수 있지만 나의 어린이들은 딱 비갱신형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것. 네. 딱 그걸 10년, 20년 내고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집에 누구나 이제 어린이가 있는 집안에는 다 어른이 있을 텐데. 네네네. 이거를 좀 구조를 좀 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일단 너무 비싸게 하지 마시고 어린이 보험은 한 5에서 8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뭐 보험료가 싸다고 해가지고 막 뭐 진단금을 너무 높여서 어린이 뭐 암보험을 5천만 원 막 7천만 원씩 내지 마시고 기본 보험으로 해서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어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한 집안의 보험료를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의사항 같은 것도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보험은 큰 병이 발생하는 중심으로 가입하셔야지 사소한 것까지 가입하시게 되면 너무 좀 비싸다. 그러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린이 보험 가입하시면서 보험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 보험과 더불어서 저축 투자도 병행해 주셔야 되거든요. 보험은 비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만 지출하시고 나머지는 아이들 이름으로 저축해 주셔서 아이들의 미래도 준비해 주시는 그런 현명한 전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오늘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는 증시각도기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 이번 주 국내외 증시 이슈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경제상식 퀴즈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잠시만요.